자식에게 이 세 가지 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무덤까지 절대로 가져가야 할 부모의 비밀과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는 무서운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에 우리의 아빠 사업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엄마 가지고 있는 그 상가 건물이랑 현금 조금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자로 쳐서 갚을게요. 늦은 밤 갑자기 찾아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딸아이의 어깨를 보며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귀찮아하던 아이가 내민 그 뜨거운 눈물은 실은 제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생명줄인 재산을 노린 가장 정교한 미끼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는 한 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어리석은 신뢰감, 노후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제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돌아가는 계산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주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나 하는 갈등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젖은 눈동자 너머로 슬쩍 비친 당연히 해줄 거잖아라는 확신에 찬 그 기묘한 탐욕을 목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등 뒤가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공개했던 대가가 결국은 저를 발가벗겨진 채 길가로 내모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냉기가 가득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제가 평생 지켜온 성실함과 정직함이 노년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는 서글픈 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패를 다 보여준 채 자식의 선의에만 기댔던 제 노후는 이미 파산 상태였고 거울 속에는 제 마지막 방어선까지 털려버린 채 떨고 있는 초라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구멍난 항아리에 제 남은 생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의 참담했던 눈물의 구걸이 제 인생을 다시 세운 가장 독하고도 달콤한 반전의 시작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 거실에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냉정하고도 우아한 태도로 제 비밀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그 순진한 강박을 제 손으로 직접 부숴버린 뒤 제가 어떻게 자식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세상이 가르치는 부모의 도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조차 내 속살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생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도망치는 대신 자식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할 완벽한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연기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식의 눈물에 제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자식의 눈치를 살피며 가슴 졸이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발칙하고도 현실적인 변화의 과정을 단 한 줄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눈물 섞인 요구 앞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집안의 평화가 눈치 싸움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화목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가족의 식탁이 이제는 제 재산의 액수와 그 배분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 관절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시큰거리며
제 육체적 쇠락을 고발했고 자식들의 안부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라는 말이 뒤따라올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밥 한 끼를 챙겨 먹는 일조차 가시방석처럼 느껴져 대충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거울 속의 안색은 하루가 다르게 파리해졌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나를 등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해결책은 역시 자식들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성적인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조용히 불러 제 통장 잔고와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낱낱이 공개하며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이걸 주면 엄마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솔직함은 딸에게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냉정한 엄마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고 딸은 제 통장의 숫자를 보며 엄마 이거면 우리 충분히 살고도 남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제 정직함이 오히려 자식에게 도둑질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은 적당히 돈을 떼어주며 자식의 입을 막고 효도를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을 과감히 떼어 딸의 사업 자금으로 건네주며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제 돈을 받은 사위와 딸은 처음 몇 달간은 고기를 사들고 찾아오며 환대를 베풀었으나 사업이 다시 어려워지자 엄마 저번에 준 건 이미 다 들어갔어요. 나머지 절반도 그냥 묵혀두느니 우리 살리는 데 쓰는 게 맞지 않아요? 라며 더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줄 때만 엄마 대접을 받는 제 모습이 마치 자식이라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갚아 나가는 채무자처럼 느껴져 자괴감이 밀려왔고 남은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식과 싸워야 하는 비정한 현실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주변 지인들에게 하소연하며 제 억울함을 달래보려 했던 것인데 등산 모임이나 복지관 동기들에게 제 자식의 행태를 고발하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돈 있는 걸 말했어? 영숙 씨가 바보지라는 비웃음 섞인 훈수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집안의 치부만 동네방네 떠돌아다녔고 제가 건네는 조언조차 사실은 자신의 자식 농사가 더 성공적임을 뽐내기 위한 배경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입을 열수록 제 노후는 더 헐벗겨졌고 타인의 동정에 기대려 했던 제 나약함은 결국 저를 더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치 제가 키운 자식이 제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나운 맹수가 된 것 같은 철저한 소외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정직해도 돌아오는 것은 약탈이었고 돈으로 사려 했던 애정은 파산 직전의 어음이었으며 타인과의 대화에서 찾으려 했던 위안은 제 상처를 더 깊게 파헤치는 송곳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려 할수록 제 영혼은 더 비굴해졌고 남의 눈치를 보며 제 노후의 기미를 발설한 대가는 혹독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돌아가 저를 침대에 묶어버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젖은 신발을 신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바라보며 제 삶의 무게를 다시 가늠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다 퍼주었다고 자부했지만
제 손에 남은 것은 자식들의 원망뿐이었으며 오히려 제가 보여준 제 패가 저를 죽이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이라 믿었던 솔직함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다는 절망과 함께 기묘한 사리에 가까운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그래,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은 죽어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각성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식과의 소통이 사실은 부모의 무기를 해제하는 무장해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비로소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패를 다 보여주지 않을 때만 자식이 비로소 나를 존중한다는 이 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자식과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 했기에 그토록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식은 친구가 아니며 노후의 부모에게 자식은 때로 가장 가혹한 자산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인정해야 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시장통 골목 어귀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제 모습이 문득 제3자의 시선으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비루하게 아낀 돈이 결국은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 뻔한데 정작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반찬값에는 벌벌 떠는 제 꼴이 너무나 가련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죽는 날까지 자식의 ATM 기계로 살다가 사라질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콩나물을 사지 않은 채 빈손으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남은 자산의 행방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꽁꽁 숨겨버렸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련의 실패들은 저에게 비밀의 장막이 절실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여전히 자식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라는 관성에 젖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상태를 숨기면 인연이 끊길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고 남은 돈을 다 주지 않으면 훗날 제 병수발을 안 해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꾸역꾸역 진실을 말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변화를 수용하게 된다는 말처럼 저에게도 마침내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을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되었는데 동네 낡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홀로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꺼내 바르던 한 노파의 당당한 표정을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옆에서 엄마 그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도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내 비밀이다. 나 죽으면 알게 될 테니 궁금해하지 말아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그 노파의 여유로운 모습은 제 가슴속에 불을 지폈고 부모가 비밀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식들이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놀라운 진리를 목격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장막을 치고 자식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비밀의 방을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 구석진 자리에서 낡은 경전 속의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타인을 도울 자격도 없다는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서 선생님은 제 그늘진 얼굴을 보시더니 어르신, 자식에게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자식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막는 게 부모의 마지막 교육이죠라는 말을 툭 던지셨습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제 희생의 강박을 단숨에 무너뜨렸고, 저는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방어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시더니 자식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재산 규모, 내 몸의 진짜 아픈 곳, 그리고 자식에 대한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건강 상태라는 정보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가고 부모는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평생을 자식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도리라 믿어왔던 저에게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노후의 보호막인지를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 앞에서 철저한 연기자가 되기로 연습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코 미움이 아닌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찾아와 엄마 정말 돈이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전처럼 통장을 보여주며 변명하는 대신 나도 이제 늙어서 깜빡깜빡한다. 아마 예전에 다 쓴 모양이다라며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가식적으로 느껴져 가슴이 아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이 제 재산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에게 제 모든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노후의 안전장치라 믿었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의 비밀을 지킬 때 자식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진정한 신뢰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 자산의 일부를 연금보험으로 돌려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묶어버렸고 자식들에게는 나 죽고 나면 장례비나 남을지 모르겠다며 연막을 쳤습니다. 남에게 모든 패를 보여주기를 포기하니 오히려 제 삶의 주도권이 저에게 돌아왔고 누군가 제 재산을 탐내며 보냈던 불편한 시선들은 이제 저를 향한 막연한 경외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과거에 제가 했던 솔직하게 하소연하기나 돈으로 환심 사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평온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관계의 핵심이 공유가 아니라 신비감과 권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전처럼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의 미래를 위해 제 패를 까서 보여주지 않으며 저 자신을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한 고귀한 노인으로 대접하는 법을 매일 조금씩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비밀이 생기자 비로소 제 노후는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비밀의 성벽을 쌓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니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자식들과의 통화 내용과 분위기였는데 예전처럼 돈이나 부탁을 하던 노골적인 대화가 사라지고 엄마, 밥은 잘 드셨어요? 같은 일상적인 안부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니 오히려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그들의 일상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우리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을 만들어 주었고 그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제 자산의 정확한 액수를 저만 알고 통제하게 되자 쓸데없는 낭비나 자식에게 뜯기는 돈이 사라져 삶의 질이 놀랍도록 올라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쓰고 남은 돈은 제가 정말 아끼는 취미 생활이나 건강관리에 아낌없이 투자하자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가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강력한 성취감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이 돈 좀 보태줄까? 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참아낸 대가는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였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놀라웠는데 제 아픈 곳을 자식에게 시시콜콜 보고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로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기현상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자식에게 엄살을 떨며 관심을 구걸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치료하고 자식들에게는 나 아주 팔팔하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제 나약함을 비밀로 붙이자 제 내면의 생명력이 오히려 깨어났고 자식들은 건강한 엄마의 모습에 안심하면서도 저의 활기찬 태도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가 좋아하는 정갈한 식단으로 채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는 일상은 그 어떤 명약보다 저를 젊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의 장면들도 훨씬 정갈해졌는데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비밀 일기를 쓰며 제가 가진 것들과 제가 꿈꾸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거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들러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도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내 비밀이다라고 대꾸하는 제 모습에서 저는 예전의 비굴한 노파가 아닌 우아한 여왕의 품격을 발견합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여유는 제 삶의 단단한 뼈대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자식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를 해도 어차피 너는 내 진짜 힘을 모른다며 덤덤하게 속으로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노후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인데 제가 저만의 비밀 자산과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책임질 수 있는 비밀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개처럼 걷어내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들이 제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아이러니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방은 비밀과 지혜가 가득한 고귀한 서재가 되었고 저는 그 공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존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제 오랜 친구 금순 씨의 경우도 비밀의 힘을 통해 노후를 구원받은 사례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남은 보상금의 전액을 자식들에게 공개했다가 자식들 간의 싸움에 휘말려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지만 어느 날 결단하여 그 돈은 이미 기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비밀리에 연금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으나 세월이 흐르자 자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법을 익혔고 금순 씨는 그 비밀스러운 연금으로 매달 우아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자식들에게 가끔 맛있는 밥을 사주는 존경받는 할머니로 거듭났습니다. 비밀이 가정을 살린 셈입니다. 또 다른 지인인 오 선생은 은퇴 후 자신의 정확한 연금 수령액을 끝까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나는 내 밥값 겨우 한다며 엄살을 떨었지만 사실은 넉넉한 노후 자금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돈이 없는 줄 알고 매달 조금씩 용돈을 모아 보내주었고 오 선생은 그 돈을 다시 손주들의 장학금으로 몰래 적립해주며 가문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모두에게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제 이웃이었던 한 분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한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술자리에서 비밀을 다 발설했다가 이전보다 더 심한 자식들의 착취에 시달리며 건강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밀의 장막을 치는 노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도덕적 결벽증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탐욕이라는 괴물을 키워주지 않기 위한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지키는 비밀이 곧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길 때 비로소 이 방식은 힘을 발휘하며 이는 단순히 영악한 처세술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자애로운 노후 생존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3가지 비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가진 정확한 재산의 액수와 그 위치를 절대로 공개하지 마십시오. 돈의 위치가 공개되는 순간 당신의 권위는 사라집니다. 둘째, 당신의 사소한 질병이나 약점을 자식에게 매번 보고하지 마십시오. 약점을 보이면 자식은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셋째, 당신이 작성한 유언의 세부 내용은 끝까지 비밀로 붙이십시오. 유언이 공개되는 순간 자식들 사이의 경쟁과 원망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조차 다 보여주지 않는 당신만의 고귀한 영역을 가질 때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상처받은 여러분께 차가운 각성과 새로운 독립의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비밀스러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